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비밀 보고서가 펜타곤에서 흘러나왔습니다. 한국의 F-35, 단순한 조류 충돌 사고였을까? 미국은 운용 불가 판정을 내리고 신품과 맞먹는 수리비를 보고했습니다. 회의실 안에서는 냉소가 터져나왔습니다. 한국에서 가능하겠나? 누군가는 고개를 저었고 또 다른 이는 조롱처럼 웃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상상을 뒤흔들 장면이 곧 펼쳐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날개를 떼어낸다. 이동시킨다. 누구도 시도하지 못했던 발상이 현실이 되는 순간 하늘의 역사 자체가 바뀌고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감히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그 진실을 공개합니다. 무슨 일인지 바로 사연 들어보시죠. 잠깐, 시청 전 구독 버튼 꼭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리차드 스미스입니다. 미국 국방부 합동타격 전투기 사업단에서 15년째 근무하고 있는 엔지니어죠.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직접 경험한 놀라운 일입니다. 미국이 설계하고 만든 세계 최고의 전투기가 완전히 망가졌을 때 우리조차 포기했던 그 기체를 한국이 되살려낸 기적 같은 이야기를 말입니다. 2022년 초 어느 화요일 오전 8시 30분 워싱턴 DC 펜타곤 지하 2층에 위치한 합동타격 전투기 사업단 회의실에서 평범한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커피 머신에서 나는 소리와 함께 동료들이 하나둘 자리에 앉아 업무를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평소처럼 각국의 F-35 운용 현황 보고서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무실 문이 벌컥 열리더니 제임스 카터 부국장이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리차드, 한국에서 사고 보고가 왔어. 그의 손에는 빨간색 긴급 봉투가 들려 있었고 얼굴 표정이 평소와 달리 진지했어요. 봉투를 받아 내용물을 꺼내보니 한국 공군에서 보내온 사고 보고서였습니다. 첫 장을 넘기자마자 저는 깜짝 놀랐어요. F-35A 한 대가 조류 충돌로 심각한 손상을 입었다는 내용이었거든요. 사진들을 하나씩 넘겨보는데 정말 끔찍한 상태였습니다. 기체 전면부는 마치 거대한 망치로 내려친 것처럼 움푹 들어가 있었고 조종석 캐노피에는 거미줄 같은 균열이 사방으로 퍼져 있었어요. 가장 심각한 건 주익 부분이었습니다. 스텔스 코팅이 거의 완전히 벗겨져서 하얀 속살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거든요. 총 손상 부위만 342개소라고 적혀 있더군요. 30분 후 긴급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프로그램 매니저인 마크 톰슨 부장을 비롯해 구조 설계팀, 정비팀, 국제협력팀 담당자들이 모두 모였어요. 벽면 스크린에 한국에서 보내온 손상 사진들이 하나씩 나타날 때마다 회의실은 조용해졌습니다. 다행히 기체 결함은 아니네. 마크 부장이 첫 마디를 꺼냈어요. 조류 충돌이라면 우리 제품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니까. 솔직히 저도 안도했습니다. 만약 기체 자체에 결함이 있었다면 전 세계 F-35 프로그램에 큰 타격이 됐을 테니까요. 구조 설계팀의 스티브 윌슨이 레이저 포인터로 사진을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주익 전연부 72개소, 동체 전면부 156개소, 조종석 주변 114개소. 이 정도 손상은 정말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정비팀장인 데이브 로드리게스가 팔짱을 끼고 한숨을 쉬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이 정도 손상을 수리해본 경험이 없어요. 우리도 이런 케이스는 처음이거든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F-35는 2006년 첫 비행 이후 지금까지 이렇게 심각한 손상을 입은 사례가 없었거든요. 수리 가능성은 어때? 마크 부장이 물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불가능하지 않지만 데이브가 머리를 긁으며 답했어요. 스텔스 코팅만 완전히 재도장하려면 1200만 달러? 구조 손상 수리까지 합치면 최소 4500만 달러가 들 것 같습니다. 신품이 8000만 달러인 걸 감안하면 경제성이 전혀 없죠. 회의실 분위기는 무거웠지만 그렇게 비상 상황은 아니었어요. 조류 충돌은 어느 나라든 일어날 수 있는 사고였고 우리 제품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었으니까요. 오히려 한국 입장에서는 큰일이었죠. 비싼 돈 주고 산 전투기가 이렇게 망가졌으니 말이에요. 한국 측 반응은 어때? 국제협력팀의 사라 존슨이 물었습니다. 아직 공식 입장은 안 왔지만 아마 보험 처리하고 새 기체 주문할 것 같은데요. 마크 부장이 어깨를 으쓱했어요. 이 정도 손상이면 운용 불가 판정 내리는 게 맞으니까. 그런데 며칠 후 한국에서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습니다. 폐기 처리하지 말고 정비 교육용으로 활용하고 싶다는 요청이었어요. 더 놀라운 건 그들이 직접 수리를 시도해보겠다고 나선 것이었습니다. 정말? 저는 사라가 전해주는 내용을 듣고 의아했어요. 한국에서 F-35를 수리하겠다고? 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날개를 분리해서 다른 곳으로 이송한 후 재조립하겠다는 계획까지 세워놨다는 겁니다. 사라의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이 묻어났어요.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다가 곧 웃음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미친 소리지. 스티브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F-35 날개 분리는 제조 공장에서나 가능한 일인데 다른 동료들도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꿈깨라고 해. 시간 낭비야. 솔직히 저도 그들의 반응에 동의했습니다. F-35의 주익은 동체와 일체형으로 설계되어 있거든요. 제조 과정에서는 분리가 가능하지만 완성된 기체, 특히 손상된 기체의 날개를 떼어낸다는 건 전례가 없는 일이었어요. 더구나 한국은 아직 F-35 정비 경험이 많지 않은 상황이었고요. 한국 입장에서는 이해하지. 마크 부장이 말했어요. 8천만 달러짜리 기체를 그냥 버릴 수는 없으니까 뭐라도 해보려고 하는 거겠지. 모든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은 F-35를 40대나 도입하기로 했는데 그중 한 대를 이렇게 잃는다는 게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가능성은 희박했어요. 우리조차 이런 심각한 손상을 수리해본 경험이 없는데 기술 이전도 제한적으로만 받은 한국에서 뭘 할 수 있겠어요? 더구나 날개 분리 같은 건 록히드 마틴 공장에서도 신중하게 하는 작업인데 말이죠. 며칠 후 한국에서 상세한 기술 제안서가 도착했습니다. 내용을 보고는 정말 놀랐어요. 단순한 희망사항이 아니라 구체적인 계획이 담겨 있었거든요. 손상 부위별 수리 방안, 날개 분리에 필요한 특수 장비 목록, 작업 순서와 안전 대책까지 세세하게 기술되어 있었어요. 이상하네. 저는 제안서를 다시 읽어봤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게 의외였어요. 분명 F-35 관련 기술 자료는 제한적으로만 공개됐는데 어떻게 이런 상세한 분석이 가능했을까요? 기술 검토회의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렸습니다. 기술적으로는 불가능하지 않다. 데이브가 말했어요. 하지만 위험도가 너무 높아. 자칫하면 기체가 완전히 망가질 수도 있거든. 다른 전문가들도 비슷한 우려를 표했어요. 경험이 부족한 상태에서 시도하기에는 너무 위험하다. 그런데 한국 측의 의지는 생각보다 단단했습니다. 일주일 후 추가 자료를 보내왔는데 이미 관련 전문가들을 모아서 태스크포스를 구성했고 필요한 장비까지 준비해놨다는 내용이었어요. 심지어 만약에 사고에 대비한 보험까지 드러났다더군요. 정말 해보려고 하는구나. 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정치적 제스처나 언론 플레이 정도로 생각했는데 이 정도면 진짜 진심인 것 같았어요. 한국 입장에서는 8천만 달러짜리 기체를 그냥 포기할 수 없다는 절박함이 느껴졌거든요. 본국에 올릴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한국 측의 의지는 높이 평가하지만 성공 가능성은 낮다. 하지만 교육적 가치를 고려한다면 시도해볼 만한 가치는 있다고 판단된다. 사실 마지막 부분은 제 개인적인 호기심 때문이었어요. 정말 이들이 뭘 할 수 있는지 궁금했거든요. 보고서를 제출한 지 사흘 후 상부에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한국의 작업을 기술적으로 지원하고 감시하기 위해 전문가를 파견하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파견 대상자로 제가 선정됐습니다. F-35 구조 설계에 직접 참여했고 국제 업무 경험도 있다는 이유였죠. 솔직히 말하면 저는 이번 파견을 그리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한국이 시행착오를 겪다가 결국 포기할 것이고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필요한 조언을 해주는 정도의 역할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어차피 우리도 이런 손상을 수리해본 경험이 없는 상황이니까 서로 배우는 기회가 될 수도 있고요. 출발을 일주일 앞두고 한국에 대해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조선업에서 일본을 제치고 세계 1위가 된 나라, 반도체 분야에서 미국과 경쟁하는 나라. 하지만 항공 분야에서는 여전히 우리에게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F-16 도입 때도 우리의 기술 지원이 필요했고 F-35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이번에는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현실적으로는 회의적이었어요. 아무리 의지가 강해도 기술적 한계는 분명히 있을 테니까요. 더구나 이건 단순한 수리가 아니라 전례 없는 도전이었거든요. 비행기 표를 예약하면서 한국 담당자와 통화를 했습니다. 윤태성이라는 공군 기술장교였는데 유창한 영어로 이렇게 말하더군요. 스미스 씨, 저희가 얼마나 철저히 준비했는지 직접 보시면 놀라실 겁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한국의 항공 정비 기술을 한 단계 끌어올리고 싶어요. 그의 목소리에서 진지함이 느껴졌지만 여전히 의구심은 있었어요.
준비를 아무리 잘해도 경험 부족은 어쩔 수 없는 문제야. 그렇게 생각하며 출발 준비를 마쳤습니다. 14시간의 긴 비행 끝에 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때는 전혀 상상할 수 없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한 첫 느낌은 예상보다 훨씬 체계적이고 전문적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입국장에서 저를 마중 나온 한국 공군 관계자들은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위치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김재훈 대령이 직접 나와서 인사를 건넸는데 그의 영어 실력도 상당했고 F-35에 대한 기술적 이해도도 깊어 보였습니다. 스미스 씨,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바로 기지로 모시겠습니다. 김대령의 말에 따라 공군 차량에 올랐어요. 공항에서 인천 공군기지까지 가는 40분 동안 저는 창밖 풍경을 보며 한국의 발전상에 새삼 놀랐습니다. 고층 빌딩들과 현대적인 인프라가 정말 인상적이었거든요. 차 안에서 김대령이 이번 프로젝트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줬어요. 저희가 이번 작업을 단순한 수리가 아니라 기술 축적의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향후 F-35 정비 능력을 자체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목표거든요. 그의 말에서 단순히 망가진 비행기를 고치려는 게 아니라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인천 공군기지에 도착하자마자 경납고로 안내됐습니다. 거대한 철문이 열리면서 드러난 광경을 보고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사진으로만 봤을 때도 심각하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보니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F-35A는 경납고 중앙에 놓여 있었는데 마치 거대한 맹수에게 물어뜯긴 것 같은 모습이었어요. 기체 전면부는 완전히 찌그러져 있었고 조종석 캐노피는 거미줄 같은 균열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건 주익 부분이었어요. 스텔스 코팅이 벗겨진 부분에서는 하얀 복합 재료가 그대로 노출되어 있었고 곳곳에 뚫린 구멍들이 마치 벌집을 연상시켰습니다. 이게 정말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어요. 15년간 F-35 관련 업무를 해오면서 이런 끔찍한 손상은 처음 봤거든요. 록히드 마틴 공장에서도 이 정도 손상을 입은 기체는 본 적이 없었어요. 함께 온 미국 엔지니어들의 반응도 저와 비슷했습니다. 이건 정말 폐기밖에 답이 없겠는데 톰 윌리엄스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스텔스 코팅뿐만 아니라 구조재까지 손상됐잖아. 마이크 데이비스도 동의했어요. 이 정도면 새로 만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런데 한국 엔지니어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손상 부위를 하나하나 세밀하게 촬영하고 측정하고 있었어요. 마치 보물을 발견한 것처럼 진지하고 열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손상된 부분을 보고 절망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고칠지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30분 후 임시 회의실에서 양측 기술진이 모여 첫 회의를 가졌습니다. 한국 측에서는 20여 명의 전문가가 참석했는데 공군 정비사부터 시작해서 한국항공우주산업 엔지니어, 대학 교수, 심지어 조선업 전문가까지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회의를 주도한 건 윤태성 소령이었습니다. 35살 정도로 보이는 그는 차분하면서도 확신에 찬 목소리로 계획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저희 계획은 크게 3단계로 나뉩니다. 첫째, 손상 부위 정밀 분석. 둘째, 날개 분리 및 이송. 셋째, 정비 교육 시설에서의 재조립과 복원 작업입니다. 날개 분리라고요? 톰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F-35의 주익을 분리한다는 게 가능한가요? 윤소령이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기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물론 전례가 없는 일이지만 저희가 지난 6개월간 철저히 연구했거든요. 조선업에서 사용하는 대형 구조물 분리 기술을 응용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조선업 기술을 항공기에 응용한다는 발상 자체가 신선했거든요. 한국은 세계 최대의 조선 강국이니까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위험하지 않나요? 마이크가 우려를 표했어요. 자칫하면 기체가 완전히 망가질 수도 있잖아요. 물론 위험은 있습니다. 윤소령이 인정했어요. 하지만 현재 상태로는 어차피 비행이 불가능하고 폐기될 운명이잖아요. 그렇다면 시도해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패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얻는 경험과 기술은 값진 자산이 될 거예요. 그의 말에 논리가 있었어요. 어차피 망가진 기체라면 도전해볼 만하다는 거죠. 하지만 여전히 현실적인 문제들이 많았어요. 날개를 분리한다면 어떻게 이송할 계획인가요? 제가 물었어요. 윤소령이 준비해온 자료를 펼쳐 보여줬어요. 특수 제작된 트레일러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날개는 별도의 운송용 지그에 고정하고
동체는 전용 트레일러에 실어서 야간에 이송할 계획이에요. 경로도 미리 답사해서 안전성을 확인했습니다. 자료를 보니 정말 구체적이고 치밀한 계획이었어요. 도로 폭, 교량 하중, 전선 높이까지 모든 것을 고려해서 최적의 이송 경로를 찾아놨더군요. 심지어 만약에 사고에 대비한 응급 대응 계획까지 마련되어 있었어요. 이 모든 준비를 언제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저는 궁금해서 물었어요. 사고가 난 다음 날부터 시작했습니다. 윤소령의 대답에 저는 놀랐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수리를 생각했는데 손상 정도를 파악하고 나서 이런 계획을 세우게 됐어요. 지난 3개월간 관련 전문가들과 수없이 회의하고 시뮬레이션을 반복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는 점점 진지해졌어요. 처음에는 무모한 도전 정도로 생각했는데 이들의 준비 상태를 보니 정말 해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왜 굳이 이렇게 어려운 방법을 선택하신 거죠? 톰이 의문을 표했어요. 그냥 현재 위치에서 교육용으로 사용하면 되지 않나요? 김대령이 대신 답변했어요. 현재 위치는 작전 기지라서 교육시설로 활용하기에 제약이 많습니다. 또한 이번 기회를 통해 F-35의 구조를 완전히 이해하고 향후 정비 능력을 향상시키고 싶어요. 단순히 교육용으로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기술 발전의 발판으로 만들고 싶다는 뜻입니다. 그제야 이들의 진짜 목적이 보였어요. 단순히 망가진 비행기를 고치는 게 아니라 이 과정을 통해 F-35 관련 기술력을 축적하려는 거였죠. 어쩌면 이번 사고가 한국에게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회의가 끝나고 경납고로 다시 돌아가서 기체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손상 부위를 하나하나 측정하고 분석하는 모습을 보며 감탄했어요. 그들의 작업 방식이 정말 체계적이고 과학적이었거든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그들이 사용하는 장비들이었어요. 3차원 스캐너로 손상 부위를 정밀 측정하고 초음파 탐상기로 내부 손상까지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첨단 장비들을 이렇게 능숙하게 다루는 모습을 보니 한국의 기술 수준이 생각보다 높다는 걸 실감할 수 있었어요. 정말 놀랍네요. 저는 옆에 있던 윤소령에게 말했어요. 이런 정밀한 분석은 로키드 마틴 공장에서나 볼 수 있는 수준인데요. 윤소령이 겸손하게 웃으며 답했어요. 저희도 많이 배웠어요. 조선업에서 쌓은 대형 구조물 분석 기술, 반도체 산업의 정밀 측정 기술, 자동차 산업의 품질 관리 시스템까지 모든 것을 동원했거든요. 그 말을 듣고 깨달았어요. 한국이 다른 산업에서 축적한 기술들을 항공 분야에 융합시키고 있다는 것을요. 이런 접근 방식은 미국에서도 쉽게 볼 수 없는 것이었어요. 보통은 항공 분야만의 기술로 해결하려고 하는데 이들은 경계를 넘나들며 최적의 해결책을 찾고 있었거든요. 저녁이 되어서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동료들과 오늘 본 것들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생각보다 준비를 잘 해놨네. 톰이 말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희망사항인 줄 알았는데. 맞아. 특히 그 윤소령이라는 사람이 인상적이었어. 마이크가 동의했어요. 기술적 이해도가 상당히 높더라고.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오늘 하루 한국팀을 관찰해본 결과 이들이 정말 진지하게 이 프로젝트에 임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물론 여전히 성공 가능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었지만 적어도 무모한 도전은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날 밤 호텔에서 본국에 보낼 첫 번째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한국 측의 준비 상태는 예상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임. 성공 가능성을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시도해볼 만한 가치는 있다고 판단됨.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양국 간 기술 협력 관계가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보고서를 보내고 나서 창밖을 내다봤어요. 한국의 밤하늘 아래 무수히 많은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이 작은 나라가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 이렇게 발전한 것도 오늘 본 것 같은 도전 정신과 끈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일부터는 본격적인 작업이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과연 이들이 정말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해낼 수 있을까? 기대와 걱정이 교차하며 잠이 들었어요. 이튿날 아침 7시 공군기지 정비창으로 향했습니다. 한국의 겨울 공기는 차갑고 맑았어요. 정비창 안으로 들어서니 이미 수십 명의 기술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어제보다 훨씬 많은 인원이었는데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추가로 합류한 것 같았어요. 정비창 한쪽에는 대형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었고 벽면에는 F-35의 상세한 구조도와 분해 절차가 붙어 있었어요. 마치 수술실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준비되어 있었거든요.
오전 8시 정각에 전체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이번에는 한국공군 정비사령관인 박준영 준장이 직접 참석했어요.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는 카리스마가 넘치면서도 세심한 면이 있어 보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가 세계항공사의 새로운 전례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박 준장의 개회사가 시작됐어요. 이번 프로젝트는 단순한 수리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항공 정비 기술의 새로운 장을 여는 역사적인 도전입니다. 그의 말에서 강한 의지가 느껴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부담감도 컸죠. 만약 실패한다면 한국 공군의 체면이 크게 손상될 테니까요. 회의가 진행되면서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한국 측에서는 이미 각 분야별로 세분화된 팀을 구성해놨더군요. 구조 분석팀, 날개 분리팀, 이송팀, 재조립팀까지 총 8개 팀으로 나뉘어 있었고, 각 팀마다 명확한 역할과 책임이 부여되어 있었어요. 미국 측 전문가분들께는 각 단계별로 기술 자문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윤태성 소령이 말했어요. 특히 구조적 안전성 부분에서 조언이 필요해요. 솔직히 저희도 당황스러웠어요. F-35 날개를 분리해본 경험이 없었거든요. 제조 과정에서는 가능하지만 완성된 기체, 특히 손상된 기체에서는 전례가 없었으니까요. 우선 시뮬레이션부터 해봐야겠네요. 톰 윌리엄스가 제안했어요. 컴퓨터 모델링으로 분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미리 파악해야 해요. 그런데 한국팀은 이미 그것까지 준비해놨더군요. 한국과학기술원 연구진이 개발한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으로 수백 번의 가상 분리 작업을 실시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를 보여주는데 정말 놀라웠어요. 성공률이 87%네요. 제가 화면을 보며 말했어요. 이 정도면 상당히 높은 수치인데요. 하지만 실제 작업에서는 변수가 많죠. 한국항공우주 산업에서 온 이성민 박사가 신중하게 말했어요. 손상된 부위의 응력 집중, 부식 정도, 볼트의 마모 상태까지 고려하면 실제 성공률은 더 낮을 수 있어요. 회의실 분위기가 조금 무거워졌어요. 아무리 시뮬레이션에서 좋은 결과가 나와도 현실은 다를 수 있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었거든요. 그때 뜻밖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럼 우리가 전례를 만들어야겠네요. 모든 사람이 돌아보니 김재훈 대령이 말한 것이었어요. 그의 얼굴에는 두려움보다는 결의가 서려 있었어요. 대령님 말씀이 맞습니다. 윤소령이 동조했어요. 누군가는 처음을 시작해야 하잖아요. 우리가 그 첫 번째가 되는 겁니다. 한국 기술자들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불안함보다는 도전의식이 더 강해 보였거든요. 이런 분위기를 보며 저는 놀랐어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성공에 대한 의지가 더 강해 보였거든요. 회의가 끝나고 본격적인 작업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정확한 손상 정도 파악이었어요. 3차원 스캐너로 기체 전체를 정밀 측정하고 내부 구조의 손상 여부까지 확인해야 했거든요. 측정 작업을 지켜보는데 한국 기술자들의 세심함에 감탄했어요. 밀리미터 단위까지 정확하게 측정하고 모든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컴퓨터에 입력하고 있었어요. 이런 정밀함은 반도체나 조선업에서나 볼 수 있는 수준이었거든요. 정말 꼼꼼하게 하시네요. 제가 옆에서 지켜보다가 말했어요. 한 번의 실수가 전체 프로젝트를 망칠 수 있거든요. 측정을 담당하는 박 기술사가 답했어요. 그래서 모든 과정을 3번씩 확인하고 있어요. 오후에는 날개 분리에 사용할 특수 장비들을 살펴봤어요. 한국팀이 준비한 장비들을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조선소에서 사용하는 대형 크레인을 개조한 리프팅 시스템, 정밀한 토크 조절이 가능한 전동 공구들, 그리고 진동을 최소화하는 특수 지그까지 모든 것이 이 작업을 위해 특별히 제작된 것들이었어요. 이 장비들을 언제 준비하신 거예요? 마이크가 궁금해서 물었어요. 지난 2달 동안 제작했습니다. 장비 담당인 최 기사가 자랑스럽게 답했어요.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에서 기술 지원을 받았어요. 조선소에서 대형 블록을 분리할 때 사용하는 기술을 항공기에 맞게 응용한 거죠. 또 다시 산업 간 기술 융합이었어요. 한국이 강점을 가진 조선업 기술을 항공 분야에 접목시키는 발상이 정말 참신했어요. 미국에서는 보통 항공업체끼리만 협력하는데 이들은 산업 경계를 넘나들며 최선의 해결책을 찾고 있었거든요. 첫 번째 실제 분리 시도는 이틀 후로 예정되어 있었어요. 그 전에 모든 준비를 완료해야 했는데 한국팀의 작업 속도는 정말 빨랐어요. 마치 올림픽을 준비하는 선수들 같은 집중력을 보여줬거든요. 그런데 첫날 저녁,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어요. 미국 본국에서 연락이 온 것이었습니다. 일부 관계자들이
이번 프로젝트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는 내용이었어요. 기술 유출 가능성을 검토해봐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워싱턴에서 온 전화 내용이었어요. F-35의 핵심 기술이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고 해. 정말 난감한 상황이었어요. 한국팀은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동이 걸릴 수도 있다는 거였거든요. 다음 날 아침 긴급 화상회의가 열렸어요. 펜타곤의 고위 관계자들과 로키드 마틴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프로젝트의 안전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어요. 한국은 동맹국이지만 F-35의 모든 기술을 공개할 수는 없다. 어떤 관계자가 말했어요. 특히 스텔스 코팅 기술은 절대 기밀이잖아. 하지만 이미 손상된 기체라서 스텔스 성능은 없어진 상태입니다. 제가 반박했어요. 게다가 한국은 F-35 구매국이라서 정비 매뉴얼 대부분을 이미 보유하고 있어요. 논의가 길어졌지만 결국 프로젝트 진행이 승인됐어요. 대신 몇 가지 조건이 붙었어요. 특정 부위는 미국 기술자가 직접 작업하고 일부 민감한 기술 자료는 공개하지 않기로 한 것이었죠. 한국 팀에게 이 소식을 전하자 그들은 차분하게 받아들였어요. 이해합니다. 윤소령이 말했어요. 저희도 보안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어요. 주어진 조건 내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들의 성숙한 반응에 저는 감동했어요. 실망하거나 항의하지 않고 현실적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이 정말 프로페셔널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이틀 후 드디어 첫 번째 분리 시도가 시작됐습니다. 정비창은 수술실 같은 분위기였어요. 모든 사람이 긴장한 채로 각자의 위치에 서 있었고 윤소령이 전체 작업을 지휘하고 있었어요. 모든 팀 준비 완료 확인하겠습니다. 윤소령의 목소리가 정비창에 울려 퍼졌어요. 구조팀 준비됐나요? 준비 완료. 리프팅팀은 준비 완료. 하나씩 확인하는 과정이 마치 로켓 발사 같았어요. 첫 번째 볼트를 제거하는 순간 모든 사람이 숨을 죽였어요. 특수 제작된 전동 공구가 천천히 돌아가면서 볼트를 풀어내기 시작했어요. 처음 몇 개는 순조롭게 제거됐어요. 하지만 다섯 번째 볼트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갑자기 딱 하는 소리와 함께 공구가 멈췄어요. 볼트가 부러진 것이었습니다. 작업 중단, 윤소령이 외쳤어요. 정비창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의 얼굴에 긴장이 서렸어요. 부러진 볼트 때문에 주변 구조재에 균열이 생겼습니다. 검사팀에서 보고했어요. 진행하면 더 큰 손상이 발생할 수 있어요. 미국 기술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역시 안 된다고 했잖아. 처음부터 무리였어. 이런 말들이 들렸어요. 하지만 한국팀의 반응은 달랐어요. 실망하기보다는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책을 찾으려고 했어요. 예상했던 문제예요. 윤소령이 침착하게 말했어요. 대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미리 준비한 대안은 정말 놀라웠어요. 부러진 볼트를 제거하기 위한 특수 공구와 손상된 부위를 보강하는 방법까지 모든 것이 계획되어 있었거든요. 실패도 과정의 일부라고 생각해요. 윤소령이 저에게 말했어요. 이런 시행착오를 통해 더 나은 방법을 찾을 수 있거든요. 그의 말에서 포기하지 않는 의지가 느껴졌어요. 한 번의 실패로 좌절하지 않고 더 나은 방법을 찾으려는 자세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첫 번째 시도가 실패로 끝난 후 며칠간은 정말 어수선했습니다. 미국 기술자들 사이에서는 회의적인 목소리가 더욱 커졌어요. 봐라. 역시 안 되는 일이었어. 톰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고 마이크도 처음부터 예상했던 결과야 라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일부 동료들은 한국팀의 능력 자체를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기술적 경험이 부족한 게 아닐까. 무리한 도전이었던 것 같은데. 이런 말들이 숙소에서 오갔습니다. 솔직히 저도 처음에는 비슷한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한국팀의 반응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들은 실패를 절망이 아닌 학습의 기회로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사고 발생 다음 날부터 바로 원인 분석에 착수했습니다. 부러진 볼트의 금속학적 분석, 응력 분포 재계산, 공구의 토크 설정 재검토까지 모든 것을 다시 점검했어요. 실패한 이유를 정확히 알면 다음에는 성공할 수 있어요. 윤태성 소령이 분석 회의에서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확신이 서려 있었습니다. 오히려 이번 경험으로 더 안전한 방법을 찾을 수 있게 됐어요. 3일간의 집중적인 분석 결과 문제의 원인이 명확해졌습니다. 조류 충돌로 인한 충격이 볼트 연결부에 미세한 변형을 일으켰고 이것이 제거 과정에서 예상보다 높은 응력을 발생시킨 것이었어요. 단순히 기술 부족이 아니라 예측하기 어려운 물리적 변화가 원인이었던 거죠. 그렇다면 해결 방법도 있겠네요.
제가 분석 결과를 듣고 말했어요. 물론입니다. 이성민 박사가 자신 있게 답했어요. 응력 집중을 분산시키는 새로운 지그를 설계했고, 볼트 제거 순서도 변경했어요. 컴퓨터 시뮬레이션 결과 성공률이 95%까지 올라갔습니다. 새로운 계획을 들어보니 정말 치밀했어요. 실패 경험을 바탕으로 모든 변수를 재고려한 것이었죠. 심지어 만약을 위해 3가지 대안까지 준비해놨더군요. 하지만 미국 본국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첫 번째 실패 소식을 들은 일부 관계자들이 프로젝트 중단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었어요. 한국의 시도가 실패로 끝났다면서 워싱턴에서 온 전화였어요. 더 이상 기체를 위험에 빠뜨릴 필요가 있나? 아직 한 번의 시도일 뿐입니다. 제가 설명했어요. 그들이 문제를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했어요. 다음 시도에서는 충분히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만약 또 실패한다면 그때는 기체가 완전히 망가질 수도 있잖아. 반박하기 어려운 말이었어요. 실제로 두 번째 실패가 일어난다면 기체 손상이 더 심해질 위험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되면 정말로 복구 불가능한 상태가 될 수도 있었죠. 그날 저녁 한국팀과 별도 회의를 가졌습니다. 미국 측의 우려를 전달하면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논의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본국에서 중단 압력이 있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한 번 더 실패하면 프로젝트 자체가 취소될 수도 있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이 심각한 표정으로 제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이해합니다. 김재훈 대령이 차분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저희는 포기할 수 없어요. 이번 기회를 놓치면 언제 다시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을지 모르거든요. 윤소령도 동의했어요. 스미스 씨, 저희가 단순히 무모한 도전을 하는 건 아니에요. 철저한 분석과 계획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다음 시도에서는 반드시 성공할 자신이 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강한 의지가 느껴졌어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성공에 대한 확신이 더 강해 보였거든요. 그렇다면 조건이 있어요. 제가 말했어요. 다음 시도는 정말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임해주세요. 그리고 만약 문제가 생기면 즉시 중단해야 해요. 물론입니다. 윤소령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희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요. 그 후 일주일 동안 한국팀은 새로운 시도를 위한 준비에 몰두했습니다. 새로 설계한 지그를 제작하고 모든 공구를 재점검했어요. 심지어 작업자들의 동작까지 다시 훈련시켰습니다. 저는 그들의 작업 과정을 지켜보며 감탄했어요. 한 번의 실패로 좌절하지 않고 더 완벽한 준비를 하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거든요. 마치 올림픽 선수가 실패 후 더 강해져서 돌아오는 것 같았어요. 두 번째 시도 전날, 윤소령이 저를 따로 불러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스미스 씨, 솔직히 물어봐도 될까요?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미국에서는 저희를 어떻게 보고 있나요? 직접적인 질문이라 당황스러웠지만 솔직하게 답해주기로 했어요. 처음에는 회의적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의 열정과 전문성을 보고 정말 놀랐거든요. 감사합니다. 그가 미소를 지었어요. 저희도 처음에는 두려웠어요. 실패하면 어떻게 될지 걱정도 많았고요. 하지만 이것이 우리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요. 그의 말에 진정성이 느껴졌어요. 단순히 기술적 성취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한국 항공산업 전체의 발전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요. 드디어 두 번째 시도 당일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었어요. 한국 공군 수뇌부는 물론이고 정부 관계자들까지 참관했습니다. 압박감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새벽 6시부터 최종 점검이 시작됐어요. 모든 장비의 상태를 재확인하고 작업 순서를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이번에는 실수가 있어서는 안 됐거든요. 오전 9시 본격적인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이번에는 새로 개발한 응력 분산 지그를 사용했어요. 볼트 제거 순서도 완전히 바뀌었고요. 첫 번째 볼트가 순조롭게 제거됐어요. 두 번째, 세 번째도 문제없이 진행됐습니다. 지난번 문제가 됐던 다섯 번째 볼트 차례가 왔을 때 모든 사람이 긴장했어요. 천천히, 조심스럽게 윤소령이 작업자에게 지시했어요. 특수 공구가 천천히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토크 설정을 훨씬 낮춰서 점진적으로 풀어내는 방식이었어요. 성공! 볼트가 완전히 제거되자 작업팀에서 환호성이 터져나왔어요.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었어요. 총 42개의 볼트를 모두 제거해야 했거든요. 1시간,
2시간이 지나면서 계속해서 볼트들이 제거됐어요. 중간에 한 번 작은 문제가 생겼지만 미리 준비한 대안으로 해결할 수 있었어요. 마지막 볼트입니다. 작업자가 외쳤어요. 정비창에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마지막 볼트가 탁 소리와 함께 빠져나왔습니다. 날개 분리 완료. 윤소령의 선언과 함께 정비창이 환호성으로 가득 찼어요. 정말 해낸 것이었어요. 세계 최초로 완성된 F-35의 날개를 분리하는 데 성공한 것이었죠. 저도 모르게 박수를 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이 현실이 된 순간이었거든요. 한국 기술자들이 서로 포옹하며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저까지 감동이 됐어요. 정말 대단하네요. 톰이 저에게 말했어요. 이들이 정말 해냈어요. 마이크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처음 봤을 때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분리된 날개는 특수 제작된 운송용 지그에 조심스럽게 고정됐어요. 동체도 별도의 지지대에 안전하게 거치됐고요. 이제 진짜 어려운 단계인 이송 작업이 남아 있었어요. 그날 저녁 성공을 축하하는 간단한 파티가 열렸어요. 한국팀의 기쁨은 정말 대단했어요. 하지만 윤소령은 여전히 신중했어요. 아직 절반만 성공한 거예요. 그가 말했어요. 진짜 어려운 건 이송과 재조립이거든요. 끝까지 긴장을 놓으면 안 됩니다. 그의 말이 맞았어요. 분리는 성공했지만 이제 이 거대한 부품들을 안전하게 이송하고 다시 조립해야 했거든요. 특히 야간 이송은 정말 위험한 작업이 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첫 번째 성공이 주는 자신감은 대단했어요. 한국팀은 이제 정말로 이 프로젝트를 완수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된 것 같았어요. 날개 분리 성공 이틀 후 가장 어려운 단계인 이송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새벽 2시부터 준비가 시작됐는데 이 시간대를 선택한 이유는 도로 교통량이 가장 적고 바람도 약하기 때문이었어요. F-35의 거대한 부품들을 일반 도로로 이송하는 것은 정말 전례 없는 일이었거든요. 정비창 밖에는 특수 제작된 트레일러 2대가 대기하고 있었어요. 하나는 날개용, 다른 하나는 동체용이었습니다. 트레일러들을 보고 정말 놀랐어요. 마치 우주선을 운반하는 것 같은 거대한 규모였거든요. 이 트레일러들도 특별 제작한 건가요? 제가 물어봤어요. 네. 현대중공업에서 3개월에 걸쳐 제작했습니다. 이송 책임자인 정기사가 자랑스럽게 답했어요. 조선소에서 대형 블록을 운반할 때 사용하는 기술을 항공기에 맞게 개조한 거예요. 트레일러에는 정교한 쇼크 업소버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었고 GPS 추적 시스템과 실시간 상태 모니터링 장비까지 갖춰져 있었어요. 심지어 만약에 사고에 대비한 응급 대응팀까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어려운 부분은 날개를 트레일러에 올리는 작업이었어요. F-35의 주익은 길이가 10m가 넘고 무게도 2톤이 넘거든요. 조금만 실수해도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이 발생할 수 있었어요. 새벽 3시, 본격적인 로딩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대형 크레인이 천천히 날개를 들어 올리기 시작했어요.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밀리미터 단위의 정확성이 요구되는 작업이었거든요. 좌측으로 2cm, 윤태성 소령이 지시했어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 크레인 오퍼레이터는 20년 경력의 베테랑이었는데 그조차 긴장한 모습이 역력했어요. 이런 정밀한 작업은 처음 해보는 것이었거든요. 30분에 걸친 조심스러운 작업 끝에 날개가 트레일러에 안전하게 고정됐어요. 운송용 지그와 트레일러가 완벽하게 결합되면서 마치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것 같았어요. 동체 로딩은 더욱 복잡했어요. 무게가 8톤이 넘고 크기도 훨씬 컸거든요. 게다가 손상된 부위가 많아서 추가 진동이나 충격을 최소화해야 했어요. 동체 로딩 시작합니다. 정기사가 무전기로 알렸어요. 이번에는 2대의 크레인이 동시에 작업했습니다. 한 대는 앞쪽을, 다른 한 대는 뒤쪽을 지지하면서 천천히 들어 올렸어요. 저는 지켜보면서 정말 긴장됐어요. 만약 이 과정에서 기체가 떨어지거나 손상된다면 지금까지의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될 테니까요. 더구나 이런 대형 구조물 이송은 미국에서도 극히 제한적으로만 이루어지는 작업이었거든요. 다행히 동체 로딩도 성공적으로 완료됐어요. 특수 제작된 지지대와 완충제로 둘러싸인 동체는 마치 거대한 요람에 누워있는 것 같았어요. 오전 4시 드디어 이송이 시작됐습니다. 경찰 후송차가 앞장서고 뒤따라 날개를 실은 트레일러, 동체를 실은 트레일러 순서로 기행렬이 만들어졌어요. 저희 미국 기술자들도 별도 차량으로 동행했습니다. 야간 고속도로를 달리는 F-35 부품들의 모습은 정말 장관이었어요.
거대한 날개가 트레일러 위에서 조명을 받으며 이동하는 모습은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았거든요. 정말 신기한 광경이네요. 톰이 차창 밖을 보며 말했어요. 이런 걸 볼 수 있을 줄은 몰랐어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완성된 전투기가 이렇게 분해되어 도로를 달리는 모습은 정말 처음 보는 것이었거든요. 게다가 이 모든 것이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 더욱 놀라웠어요. 이송 도중 한 가지 위험한 순간이 있었어요. 고속도로 분기점을 지나던 중 갑자기 강한 바람이 불어서 날개를 실은 트레일러가 살짝 흔들린 것이었어요. 비상 상황. 모든 차량 정지. 윤소령이 무전기로 외쳤어요. 행렬이 즉시 멈췄고 안전점검팀이 달려나가 날개의 상태를 확인했어요. 10분간의 긴장된 점검 후에 다행히 이상 없음이 확인됐어요. 고정 장치가 완벽하게 작동해서 날개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었거든요. 역시 준비를 철저히 해둔 게 다행이네요. 제가 안도의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모든 가능성을 다 고려해서 준비했어요. 윤소령이 답했어요. 바람, 진동, 도로 상태까지 모든 변수를 계산했거든요. 이송은 총 4시간이 걸렸어요. 평소라면 1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였지만 안전을 위해 최고 속도를 시속 40km로 제한했거든요. 새벽 8시쯤 목적지인 공군 정비교육원에 도착했어요. 도착한 순간 저는 또 한 번 놀랐어요. 정비교육원에도 이미 모든 준비가 완료되어 있었거든요. 재조립을 위한 특수 장비들과 작업 공간이 완벽하게 구성되어 있었어요. 여기서 재조립 작업이 진행되는 건가요? 마이크가 물었어요. 네. 이곳이 앞으로 F-35 정비 교육의 메카가 될 예정이에요. 교육원장인 송준경 대령이 설명했어요. 전국의 F-35 정비사들이 이곳에서 훈련받게 될 거예요. 얼로딩 작업은 로딩보다 더 조심스럽게 진행됐어요. 장거리 이송 후라서 진동이나 변형이 생겼을 가능성을 고려해야 했거든요. 먼저 정밀 측정을 통해 부품들의 상태를 확인했어요. 모든 부위 이상 없음 확인됐습니다. 검사팀의 보고가 들렸을 때 모든 사람이 안도했어요. 정말 기적적으로 아무런 손상 없이 이송이 완료된 것이었어요. 날개와 동체가 각각 지정된 위치에 안전하게 배치됐어요. 이제 진짜 어려운 작업인 재조립이 남아있었지만 여기까지 성공한 것만으로도 대단한 성과였어요. 정말 놀라워요. 제가 윤소령에게 말했어요. 이런 복잡한 작업을 이렇게 완벽하게 해낼 줄은 몰랐어요.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그가 겸손하게 답했어요. 재조립이 성공해야 진짜 완성이거든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서려 있었어요. 여기까지 해낸 팀이라면 재조립도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날 저녁 본국에 보낼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저는 감탄했어요. 한국팀이 세계 최초로 F-35 날개 분리 및 이송에 성공했습니다. 작업 과정에서 보여준 전문성과 체계성은 로키드 마틴 수준에 버금간다고 평가됩니다. 이 보고서를 받은 워싱턴의 반응이 궁금했어요. 처음에는 회의적이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한국이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일을 해내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할 시점이 온 것 같았어요. 재조립 작업은 다음 주부터 시작될 예정이었어요. 분리의 역순으로 진행되지만 훨씬 더 정밀한 작업이 필요했거든요. 특히 날개와 동체의 결합 부위는 마이크로미터 단위의 정확성이 요구됐어요. 내일부터 본격적인 재조립 준비에 들어갑니다. 윤소령이 말했어요. 이번에야말로 정말 조심해야 해요. 한 번의 실수가 모든 것을 망칠 수 있거든요. 그의 말에 모든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여기까지 성공했지만 아직 마지막 관문이 남아있었거든요. 하지만 이제까지 보여준 한국팀의 역량을 보면 분명 성공할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숙소에서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이제까지 본 것 중에 가장 인상적인 프로젝트였어. 톰이 말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한국 사람들의 끈기와 열정이 정말 대단해. 마이크도 동의했어요. 우리도 배울 점이 많은 것 같아.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이번 경험을 통해 한국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단순히 기술을 배우는 나라가 아니라 스스로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나라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재조립 작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된 지 한 달 후, 저는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출발하는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내다보며 지난 2달간의 경험을 되돌아봤어요. 정말 믿기 어려운 일들의 연속이었거든요. 워싱턴 DC에 도착한 첫날부터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평소라면 해외 출장에서 돌아온 직원에게 그리 큰 관심을 보이지 않는데 이번에는 여러 부서에서 브리핑 요청이 들어왔어요.
한국에서 일어난 일이 펜타곤 전체에 화제가 되고 있었거든요. 첫 번째 보고 회의는 합동타격전투기 사업단 전체 회의였습니다. 40여 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가 한국에서의 경험을 상세히 보고했어요. 정말로 날개 분리가 성공했다는 건가요? 프로그램 디렉터인 제럴드 스미스 준장이 믿기 어렵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네. 완벽하게 성공했습니다. 제가 답하며 사진과 동영상 자료들을 보여줬어요. 분리부터 이송, 재조립까지 모든 과정이 계획대로 진행됐어요. 회의실에 있던 사람들이 화면을 보며 놀라워했어요. 특히 야간 이송 장면을 본 순간에는 감탄사가 터져나왔습니다. 이런 대규모 이송 작업을 어떻게 해낸 거지? 물류 담당 매니저가 물었어요. 한국의 조선업 기술을 응용한 것 같아요. 제가 설명했어요. 대형 선박 블록을 운반하는 기술을 항공기에 적용한 거죠. 정말 창의적인 접근이었어요. 하지만 회의실 분위기는 복잡했어요. 감탄과 동시에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었거든요. 한국의 기술력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높다는 얘기네요. 한 참석자가 말했어요. 이게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인가요? 긍정적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답했어요. 한국은 우리의 동맹국이고 이런 기술력은 결국 공동 방위에 도움이 될 거예요. 하지만 일부 관계자들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기술적 우위를 유지해야 한다는 전통적인 사고방식 때문이었죠. 며칠 후 더 높은 수준의 회의가 열렸습니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과 로키드 마틴 임원들이 참석한 자리였어요. 이번에는 정말 진지한 분위기였습니다. 한국의 성공이 우리 산업에 미칠 영향을 분석해봐야 합니다. 국방차관보가 말했어요. 만약 다른 나라들도 비슷한 시도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로키드 마틴의 부사장이 답했어요. 기술 이전 협정을 재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는 우리의 중요한 파트너이므로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회의에서 흥미로운 결정이 내려졌어요. 한국과의 기술 협력을 더욱 확대하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완제품을 수출하는 관계에서 벗어나 공동 개발과 정비 기술 공유로 나아가자는 것이었죠. 하지만 모든 사람이 이런 변화를 환영하는 건 아니었어요. 일부 정치인들과 산업계 인사들은 경계심을 드러냈습니다. 한국이 우리 기술을 학습해서 경쟁자가 될 수도 있지 않나요? 하원 국방위원회의 한 의원이 질의했어요. 그보다는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게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국방장관이 답했어요. 한국의 조선업이나 반도체 기술은 우리도 필요한 분야거든요. 이런 논의들을 지켜보면서 저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한편으로는 한국의 성과를 인정받게 되어 기뻤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의 기술적 우위에 대한 걱정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소식을 들은 건 한 달 후였어요. 미국의 주요 조선소들이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는 뉴스였습니다. 버지니아 뉴포트 뉴스 조선소에서 대규모 감원을 단행한다고 해. 동료가 뉴스를 보며 말했어요. 경쟁력 부족이 원인이라는군. 저는 그 뉴스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뉴포트 뉴스 조선소는 미국 최대의 군함 건조업체였거든요. 니미츠급 항공모함과 버지니아급 잠수함을 만드는 곳이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한국의 현대중공업이 미국 해군 잠수함 정비 사업에 참여하게 됐다고 해. 또 다른 동료가 말했어요. 기술력과 비용 경쟁력에서 미국 업체들을 앞섰다는군. 그 순간 저는 한국에서 봤던 것들이 떠올랐어요. 조선업 기술을 항공기에 응용하는 창의적 사고, 완벽한 준비와 실행력,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끈기. 이런 것들이 이미 조선업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해 있었던 거예요. 주말에 아버지를 만나러 필라델피아에 갔을 때 더욱 충격적인 현실을 목격했어요. 어릴 때 자주 갔던 필라델피아 해군 조선소가 거의 폐허 상태가 되어 있었거든요. 여기가 예전 그 조선소 맞나요? 제가 아버지에게 물었어요. 맞아. 내가 어릴 때 함께 왔던 곳이야. 아버지가 씁쓸하게 답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거의 문을 닫은 상태지. 한국과 일본 조선소들과 경쟁이 안 되거든. 조선소 입구에서 우연히 만난 전직 기술자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는 30년 넘게 이곳에서 일했다고 했어요. 젊은이, 혹시 조선소 관련 일하나? 그가 물었어요. 아니요. 항공 분야에서 일해요. 제가 답했어요. 아, 그래? 그럼 괜찮겠네. 조선업은 이제 끝났어. 그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이젠 한국이 우리 잠수함까지 수리한다더군. 정말 세상이 바뀌었어. 그의 말에서 깊은 좌절감이 느껴졌어요.
한때 세계 최고였던 미국 조선업이 이렇게 몰락한 현실이 충격적이었거든요. 한국 조선소가 그렇게 뛰어난가요? 제가 물었어요. 뛰어나다는 말로는 부족해. 그가 답했어요. 기술력, 효율성, 비용 모든 면에서 우리를 앞질렀어. 특히 대형 구조물 가공 기술은 정말 예술 수준이야. 돌아오는 길에 저는 한국에서 봤던 것들을 다시 생각해봤어요. F-35 날개 분리 프로젝트에서 그들이 보여준 기술력의 근본에는 바로 이런 조선업 기술이 있었던 거예요. 단순히 항공기 정비 기술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제조업 역량의 차이였던 거죠. 그날 밤 집에서 한국의 윤태성 소령에게 이메일을 보냈어요. 한국에서의 성공을 축하한다는 내용과 함께 미국을 대신해서 감사하다는 마음을 전했어요. 윤 소령님, 한국에서의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완료된 것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성공 가능성을 의심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보여준 기술력과 열정을 보고 정말 감동받았어요. 미국의 동료로서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며칠 후 윤소령으로부터 답장이 왔어요. F-35 프로젝트는 저희에게 정말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미국의 기술 지원 없이는 불가능했을 일이에요. 앞으로도 양국 간 기술 협력이 더욱 발전하기를 바랍니다. 그의 겸손한 답장을 읽으며 저는 깨달았어요. 한국이 우리를 넘어서려는 게 아니라 함께 발전하려고 한다는 것을요. 경쟁자가 아니라 진정한 파트너가 되려고 하는 거였어요. 그 후 며칠간 저는 미국 산업의 현실에 대해 깊이 생각해봤어요. 조선업의 몰락, 제조업의 해외 이전, 기술 혁신의 둔화. 이런 문제들이 단순히 경제적 이유만은 아닐 것 같았어요. 한국에서 봤던 것은 단순한 기술력이 아니었어요.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정신,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끈기, 다른 분야의 기술을 창의적으로 융합하는 사고방식, 이런 것들이 진짜 경쟁력의 원천이었던 거예요. 워싱턴의 사무실에서 바쁜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한국에서의 경험은 제 인생에 큰 변화를 가져왔어요. 단순히 기술적 성과를 넘어서 진정한 동맹의 의미에 대해 깊이 깨닫게 됐거든요. 미국으로 돌아온 지 3개월이 지난 어느 주말, 저는 버지니아주 뉴포트 뉴스에 있는 조선소를 직접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어릴 때 아버지와 함께 견학을 갔던 그곳이 지금은 어떤 모습인지 궁금했거든요. 한국에서 경험한 일들과 비교해보고 싶었어요. 토요일 아침 일찍 차를 몰고 2시간을 달려 뉴포트 뉴스에 도착했어요. 기억 속에 그 웅장했던 조선소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거대한 크레인들은 여전히 서 있었지만 활동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한때 수천 명의 근로자들로 붐볐던 곳이 이제는 텅 빈 공간처럼 보였습니다. 조선소 근처 카페에서 우연히 만난 로버트 존슨이라는 분과 이야기를 나누게 됐어요. 그는 이곳에서 35년간 용접공으로 일했다고 했습니다. 60대 초반의 그는 한국에 대해 복잡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젊은이, 혹시 조선소 일과 관련이 있나? 그가 제 차에 붙어있는 국방부 스티커를 보고 물었어요. 직접적으로는 아니지만 관련 업무를 하고 있어요. 제가 답했어요. 최근에 한국에서 일할 기회가 있었거든요. 아, 한국. 그가 쓴 웃음을 지으며 말했어요. 그 나라 사람들 정말 대단해요. 우리가 수십 년간 해온 일을 그들은 더 잘하고 있거든요. 로버트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1980년대만 해도 뉴포트 뉴스 조선소는 세계 최고 수준이었다고 했어요. 니미츠급 항공모함을 건조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조선소 중 하나였거든요. 그런데 언제부터 변화가 시작된 거예요? 제가 물었어요. 90년대 후반부터였던 것 같아요. 로버트가 기억을 되짚으며 답했어요. 한국과 일본 조선소들이 상호명 선박에서 우리를 앞지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벌크선이나 탱커 정도였는데 점점 고부가 가치 선박으로 영역을 넓혀갔죠. 그의 설명에 따르면 한국 조선소들의 성장 속도는 정말 놀라웠다고 해요.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이 차례로 세계 최대 규모의 조선소가 되면서 미국 조선업계는 점점 밀려났다는 거예요. 특히 대형 구조물 제작 기술에서는 정말 따라갈 수가 없었어요. 로버트가 계속 설명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정밀도와 효율성을 동시에 잡아냈거든요. 우리는 정밀하게 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빨리 하려면 품질이 떨어졌는데 그 말을 듣고 저는 한국에서 봤던 F-35 프로젝트가 떠올랐어요. 바로 그런 정밀도와 효율성을 동시에 보여줬던 거였거든요. 지금도 가끔 한국 기술자들이 여기 와요. 로버트가 말했어요. 우리 잠수함 정비 일을 도와주러 오거든요.
정말 실력이 대단해요. 우리가 한 달 걸릴 일을 보름 만에 해내면서도 품질은 더 좋아요. 그의 말에서 부러움과 동시에 약간의 자괴감이 느껴졌어요. 한때 세계 최고였던 미국 조선업이 이렇게 한국에 의존하게 된 현실이 충격적이었거든요. 그럼 이제 이곳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제가 물었어요. 군함 건조는 여전히 우리가 하고 있어요. 로버트가 답했어요. 하지만 정비와 수리는 점점 한국 회사들에게 맡기는 추세예요. 비용도 저렴하고 기술력도 뛰어나거든요. 조선소를 나와서 워싱턴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미국이 스스로를 세계 최강이라고 믿는 사이에 한국은 뒤에서 이런 놀라운 발전을 이뤄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월요일 출근해서 동료들과 주말 경험을 이야기했어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제가 말했어요. 우리가 과거에 안주하는 사이에 한국은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마크 톰슨 부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조선업만의 문제가 아니야. 반도체, 자동차, 조선, 이제는 항공까지. 한국이 우리를 따라잡거나 앞지르고 있어. 그날 오후 국방부에서 흥미로운 제안이 들어왔어요. 한국과 미국 간의 항공 정비 기술 협력 확대 방안을 검토해달라는 것이었어요. F-35 프로젝트의 성공을 바탕으로 더 광범위한 협력을 추진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녁에 집에서 관련 자료들을 검토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한국이 F-35 정비 분야에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허브 역할을 하게 될 계획이라는 것이었어요. 일본, 호주, 싱가포르의 F-35도 한국에서 정비받을 수 있다는 거였죠. 정말 대단한 변화네. 저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한국은 F-35 운용에 있어서 미국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상태였는데 이제는 지역 전체의 정비센터가 되려고 하는 거였어요. 그 주 금요일 저녁, 오랜만에 대학 동창들과 만났어요. 그 중 한 명인 데이브는 자동차 업계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리처드, 너도 한국 때문에 고민이 많겠구나. 데이브가 맥주를 마시며 말했어요. 우리 자동차 업계도 마찬가지야. 현대, 기아가 정말 무서운 속도로 성장하고 있어. 어떤 면에서? 제가 물었어요. 전기차 기술이 특히 대단해. 데이브가 설명했어요. 배터리 기술은 이미 우리를 앞질렀고 자율주행 기술도 빠르게 따라오고 있어. 더 놀라운 건 가격 경쟁력까지 갖췄다는 거야. 또 다른 친구인 마이클은 반도체 업계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삼성과 SK하이닉스는 이미 메모리 반도체에서 세계 1위야. 그가 말했어요. 이제 시스템 반도체까지 진출하려고 하고 있어. 정말 무서운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고.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한국의 성장이 단순히 한두 개 산업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방위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요. 그런데 이상한 건 우리 정치인들이나 언론에서는 이런 현실을 제대로 다루지 않는 것 같아. 데이브가 말했어요. 여전히 과거의 인식에 머물러 있는 느낌이야. 마이클도 동의했어요. 맞아. 한국을 여전히 원조받던 나라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 하지만 현실은 완전히 달라졌지. 집에 돌아와서 저는 USB에 한국에서 찍은 사진들과 동영상들을 정리했어요. F-35 날개 분리 과정, 정밀한 이송 작업, 완벽한 재조립까지. 이 모든 기록들이 미래 협력의 소중한 자료가 될 것 같았어요. 특히 윤태성 소령과 한국 기술자들이 일하는 모습을 담은 영상들을 보면서 감동이 새로웠어요. 그들의 집중력, 전문성,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정신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거든요. 그날 밤 일기에 이런 글을 썼어요. 오늘 깨달은 것은 진정한 동맹의 의미다. 동맹이란 한쪽이 다른 쪽을 일방적으로 도와주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배우고 성장하는 관계여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은 이제 우리의 보호를 받는 나라가 아니라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는 파트너다. 마지막 문장을 쓰면서 저는 확신했어요. 앞으로 미국과 한국의 관계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그 변화의 시작점에 제가 직접 참여했다는 사실이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동맹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증명되는 것이라는 믿음이 제 마음속 깊이 자리 잡았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것은 바로 그런 행동이었어요. 한국에서 돌아온 지 6개월이 지난 봄, 저는 다시 한국을 방문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이번에는 F-35 정비교육센터 개소식에 미국 대표단의 일원으로 참석하게 된 것이었어요. 정말 기대되는 여행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려서 가장 먼저 느낀 것은 한국의 변화 속도였어요. 불과 6개월 만에 공항 시설이 더욱 현대적으로 바뀌어 있었고,
곳곳에서 첨단 기술들을 볼 수 있었어요. 자율주행 셔틀, 로봇 안내원, 홀로그램 광고판까지. 정말 미래도시에 온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공군 정비교육원에 도착했을 때 저는 깜짝 놀랐어요. 6개월 전 그 황량했던 공간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거든요. 최첨단 시설을 갖춘 거대한 교육센터가 들어서 있었고, 입구에는 그 유명한 날개 없는 F-35가 당당하게 자리하고 있었어요. 정말 놀라워요. 저는 마중 나온 윤태성 소령에게 말했어요. 그는 이제 중령으로 진급해 있었습니다. 이렇게 빨리 이런 시설을 만들 수 있다니. 스미스 씨 덕분이에요. 윤중령이 겸손하게 답했어요. 미국의 기술 지원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이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한국의 역량이 훨씬 더 컸어요. 시설의 규모와 수준이 미국의 교육센터와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더 현대적이고 효율적으로 설계되어 있었어요. 교육센터 내부를 둘러보는데 정말 감탄이 나왔어요. 가상현실을 이용한 정비 시뮬레이터, 증강현실로 구현된 F-35 구조 교육 시스템, 그리고 실제 부품들을 이용한 실습장까지. 모든 것이 최신 기술로 무장되어 있었습니다. 이 시뮬레이터는 한국에서 자체 개발한 건가요? 제가 물었어요. 네. 한국과학기술원과 공동으로 개발했습니다. 교육원장인 송준경 대령이 자랑스럽게 설명했어요. 로키드 마틴에서 제공한 기술 자료를 바탕으로 우리만의 교육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그 날개 없는 F-35였어요. 교육센터 중앙에 자리한 그 기체는 마치 전시품이 아니라 살아있는 교육도구 같았어요. 20여 명의 젊은 정비사들이 그 주위에서 열심히 훈련받고 있었거든요. 이 기체는 우리의 자긍심입니다. 한 젊은 정비사가 말했어요.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F-35 교육 기체거든요. 여기서 훈련받는 것이 정말 자랑스러워요. 그의 말에서 강한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단순히 교육을 받는 게 아니라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의식이 있는 것 같았어요. 개소식 행사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어요. 한국 공군 참모총장을 비롯해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 그리고 로키드 마틴 임원들까지. 미국에서도 공군 소장급 인사들이 참석했어요. 오늘은 한미 동맹의 새로운 장을 여는 역사적인 날입니다. 한국 공군 참모총장의 축사가 시작됐어요. 이 교육센터는 단순한 시설이 아니라 양국 간 기술 협력의 상징입니다. 미국 태평양공 군사령관도 축사에서 한국의 성과를 극찬했어요. 한국이 보여준 혁신과 전문성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이제 한국은 F-35 정비 분야에서 아시아 태평양의 리더가 될 것입니다. 개소식이 끝나고 특별 시연이 있었어요. 한국 정비사들이 실제 F-35 엔진을 분해하고 조립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그 정확하고 신속한 작업을 보며 참관자들이 감탄했습니다. 정말 완벽하네요. 로키드 마틴 부사장이 저에게 말했어요. 이 수준이면 우리 본사 기술자들과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겠어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한국 정비사들의 실력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해 있었거든요. 오후에는 윤중령과 개인적인 시간을 가질 수 있었어요. 교육센터 옥상에서 차를 마시며 지난 일들을 회상했습니다. 스미스 씨, 솔직히 처음에는 우리도 불안했어요. 윤중령이 말했어요. 정말 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해냈잖아요. 제가 답했어요. 그것도 완벽하게. 중요한 건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그가 멀리 비행장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제 시작일 뿐이거든요. 앞으로 우리가 할 일이 훨씬 더 많아요. 그의 말에서 더 큰 포부가 느껴졌어요. 단순히 F-35 정비에 만족하지 않고 더 큰 목표를 향해 나아가려는 의지가 보였거든요. 다음 목표가 뭔가요? 제가 물었어요. 차세대 전투기 개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어요. 한국도 이제 단순한 도입국이 아니라 공동개발 파트너가 되고 싶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한국의 야망이 얼마나 큰지를 말이에요. 그들은 이미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녁에는 공식 만찬이 열렸어요. 양국의 항공 관계자들이 모여 미래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분위기는 정말 화기애애했어요. 과거의 일방적인 기술 이전 관계에서 벗어나 진정한 파트너십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느낌이었거든요. 한국의 성장 속도는 정말 놀라워요. 미국 공군 소장이 말했어요. 이제 우리도 한국으로부터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해요. 한국 측에서도 겸손한 자세를 보였어요. 아직 갈 길이 멀어요. 국방부 차관이 답했어요. 앞으로도 미국과의 협력을 통해 계속 발전해 나가고 싶습니다.
만찬이 끝나고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서울의 야경을 바라봤어요. 한강을 따라 늘어선 고층 빌딩들의 불빛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불과 70년 전 전쟁의 폐허였던 이 도시가 이렇게 변화한 것이 정말 기적 같았어요. 그날 밤 호텔에서 본국에 보낼 마지막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한국의 F-35 정비교육센터는 세계 최고 수준의 시설입니다. 기술력과 교육 시스템 모든 면에서 우리의 기대를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이제 한국은 명실공히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F-35 정비 허브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고서 마지막에 개인적인 소감을 덧붙였어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진정한 동맹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동맹은 일방적인 지원이 아니라 상호 존중과 협력을 바탕으로 한동반 성장이어야 합니다. 한국이 보여준 것은 바로 그런 모범 사례였습니다. 다음 날 공항으로 가는 길에 윤중룡이 배웅을 나왔어요. 작별 인사를 나누면서 그가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스미스 씨, 언젠가 한국이 개발한 전투기를 미국에서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그때까지 우리를 지켜봐 주세요. 분명히 그럴 거예요. 제가 확신에 차서 답했어요. 한국이라면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걸 이미 증명했잖아요. 비행기에 오르면서 저는 뒤돌아 한국을 바라봤어요. 이 나라가 앞으로 어떤 놀라운 일들을 해낼지 정말 기대됐어요. 그리고 그 여정에 제가 작은 부분이나마 함께할 수 있었다는 것이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14시간의 비행 동안 저는 지난 일들을 정리했어요.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말했을 때 한국은 해냈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 한국의 날개가 이제 동맹의 미래를 날게 할 것입니다. 창밖으로 태평양이 내려다 보였어요. 이 바다를 사이에 두고 한국과 미국이 진정한 파트너십을 구축해가고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앞으로 두 나라의 깃발이 나란히 휘날리며 함께 미래를 만들어갈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지금까지 리차드 스미스 씨의 사연 어떠셨나요? 처음 한국에 파견됐을 때 리차드는 솔직히 회의적이었어요. 미국도 포기한 일을 한국에 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있었죠. 하지만 2달간의 경험을 통해 그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망가진 F-35 한 대를 둘러싼 이 이야기는 단순한 기술적 성공담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한국인의 불굴의 의지와 창의성,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정신력을 보여준 감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세계 최초로 완성된 F-35의 날개를 분리하고 일반 도로를 통해 이송하고 다시 완벽하게 조립해낸 한국의 기술자들. 그들이 보여준 것은 기술력만이 아니었어요. 불가능해 보이는 도전 앞에서도 우리가 전례를 만들겠다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용기였습니다. 조선업 기술을 항공기에 응용하는 창의적 사고,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끈기, 완벽을 추구하는 장인정신. 이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기적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감동적이었던 건 이 과정에서 진정한 동맹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리차드의 말처럼 동맹은 일방적인 도움이 아니라 서로 배우고 성장하는 관계예요. 한국이 보여준 건 바로 그런 진정한 파트너십의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 날개 없는 F-35는 공군 정비교육원에서 젊은 정비사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이 기체는 우리의 기적이다라고 말하는 그들의 자부심 넘치는 목소리가 아직도 귀에 생생합니다. 70년 전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 세계 10위 경제 대국이 된 나라, 조선업과 반도체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한 나라, 그리고 이제 항공 정비 분야에서도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는 나라, 바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작은 나라라는 말을 하곤 해요. 하지만 이 이야기가 보여주는 건 크기가 아니라 의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세계 최강국도 놀라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저력이에요.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말했을 때 한국은 해냈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 한국의 날개가 이제 동맹의 미래를 날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나라가 세계 무대에서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계속 써나가기를 바라며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감동을 향한 여정, 감동여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